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 인사 2급 5월 시험 문제 필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보시면은 1번부터 약간 멘붕이죠. 제가 지금 잠깐 머뭇거린 게 1번 지문이 너무 깁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렵지는 않아요. 기존 문제와 동일한 문제입니다. 그래도 이런 형태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지문이나 보기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거. 한번 1번부터 보시면 주식회사 생산 HR 이직률 예측 모델을 제작하기 위해 일반적인 머신러닝 워크플로우에 대한 설명 맞춰서 수행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머신러닝이라는 정의 우리 4차 산업혁명 추가 부분에 나와 있죠. 예를 들면은 기계학습에 대한 거,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미래 예측을 기술로 일반적인 발생되는 데이터를 지식과 규칙에 의해서 컴퓨터 알고리즘을 변경하는 걸 얘기한다. 뭐 나와 있는데 복잡해요. 그래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 추가된 부분에 대한 교과서 내용이에요. 워크플로우에 대한 머신 러닝에 대한 6단계 플로우가 있습니다. 1단계가 뭐예요? 데이터 수집. 그럼 여기서 데이터 수집은 뭡니까? 이거 정답을 보시면 우선은 2번이에요, 여러분. 1단계가 데이터 수집이에요. 2단계는 뭡니까? 점검 및 탐색입니다. 탐색. 그럼 지금 여기서 탐색이 있어요, 없어요? 탐색이 그죠? 라에 있잖아요. 라. 1, 2. 3단계는 뭡니까? 전처리 및 정제입니다. 전처리 및 정제. 그 다음에 4단계는 모델링 및 훈련이에요. 모델링 및 훈련. 그러면 지금 거꾸로 하나가 단계가 빠진 거예요, 여러분들. 전처리 및 정제가 빠지고 바로 모델링 및 훈련으로 넘어간 겁니다. 3. 그 다음에 평가하고 배포하는 거거든요. 평가가 나왔다. 4단계. 배포도 빠졌죠. 지금 원래 6단계 중에서 지금 순서대로 나오면서 한두 개씩 빼고 워크플로우의 6단계를 갖다 시험 문제 낸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답은 2번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 뒤에 있는 설명은 자세히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흐름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데이터 수집, 점검 및 탐색, 전처리 및 정제, 모델링 및 훈련, 평가, 배포입니다. 숙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죠? 자, 2번은 챗봇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이것도 이 문제는 최근에 몇 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주식회사 생산 디지털은 최근 인사부서의 단순 민원 업무가 급증하자 사내 인트라넷 AI 기반 챗봇을 도입했다. 직원들은 이 챗봇을 통해 연차 신청 절차는 육아휴직 대상자는 급여 명세서는 어디서 출력하나요 등의 질문에 대해서 자동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인사 담당자는 보다 전문적인 상담과 전략적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얘는 어떤 비즈니스 혁신 효과를 가져왔냐라는 거죠. 그러면 인사 담당자의 직접 통화를 통해 아니죠. 통화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인사 담당자 시스템 내 결제선 확인을 통해 결제 업무를 자동화한다라는 건데 이것도 아니죠. 지금 내용이 템플릿화된 FAQ를 이메일로 배포하여 이것도 아니죠. 지금 왜냐면 AI가 지금 한다는 거니까. 그럼 얘는 뭐예요? 빅데이터 기반으로 학습된 AI 챗봇이 반복 질문에 자동 응답함으로써 민원을 자율화를 했다. 답은 4번이네요. 그래서 원래 챗봇의 정의를 보시면 뭐 채팅과 로봇의 합성어다라고 되어 있고요. 로봇이 인공지능을 통해 대화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과 상호작용의 대화형 시스템을 얘기하는데 KT에도 인공지능 서비스가 있고요. 여러 군데에서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고객 자주 하는 질문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객 상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죠. 자, 3번, 2번까지가 최근에 나온 문제고요. 3번부터는 기존에 나왔던 문제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 됐습니다. ERP 시스템의 방대한 데이터 분석을 위해 비즈니스 애널리틱스가 차세대 ERP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 맞는 얘기.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는 정형 데이터만을 대상으로 하며 이거 잘못됐다고요. 이렇게 한정사가 나오면 그게 답이죠.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는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분석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답은 2번. 나머지도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베스트 프랙티스는 ERP 패키지 도입을 통해 프로세스 혁신을 달성하려는 기업의 접근 방식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부 프로세스는 먼저 혁신한 후에 ERP를 도입한다. 자, BPR을 하고 나서 ERP를 도입한다. 이거 맞는 얘기죠. 정확한 얘기입니다. 기존 사내 업무 방식을 유지한 상태에서, 아니죠. 2번에 보시면 기존 사내 업무 방식을 유지한 상태에서 라고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ERP 교재의 내용이 보시면은 기존 업무 방식을 고수하지 말아라 라는 게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5번 보겠습니다. 인사관리 이론 중에 행동과학적 이론이 아닌 것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행동과학적 이론과 그 다음에 과학적 관리기법 여러 개가 있죠. 아마 인사 보시면은 여러 개의 이론들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이론들을 다 숙지하거나 암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몇 개는 기억해달라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중에서 아마 이거 문제 풀기 전에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과학적 관리기법에서는 테일러와 포드를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적 인사관리에서는 호손실험, 메이오에 의한 호손실험 좀 기억해 주시고요. 행동과학적 인사관리, 과학과 인간지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매슬로우 5단계, 맥그리거의 XY론, 허스버그의 이요인론, 그 다음에 아지리스의 미성숙 성숙이론, 아담스의 공정성이론, 포터롤러의 기대이론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스템 접근적 인사 방식이 또 밑에 있죠. 추가된 부분, 피들러에 의한 상황 리더십 이론, 호헬과 하긴스 이론, 드러커에 의한 고객 창조 가치. 그럼 여기서 지금 딱 보시면 아닌 건 뭐예요? 그렇죠. 3번입니다. 생각보다 이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은 여러분들 과학적 관계관리나 아니면 행동과학적 관리법은 좀 숙지를 하더라도 나머지는 이름만이라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번입니다. 직무평가 방법 중에서 서열법에 대한 단점이 아닌 것 됐습니다. 유사 직무가 많은 경우에는 그죠, 서열 매기가 어렵습니다. 맞는 얘기. 전반적인 평가 과정에서 평가자의 주관, 그쵸, 우리가 서열법 이런 정량적이 아닌 기법은 비계량적인 방법들은 지금처럼 주관이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평가 결과 직무 간의 서열을 통해 직무 가치 객관화를 평가할 수 있으나 직무의 다양한 평가 요소를 고려하기 어렵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얘가 정답이죠. 원래 서열 간의 직무 가치 차이를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고요. 직무 가치가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걸 갖다 고려하기 힘든 게 여기서 말하는 뭐예요? 그렇죠. 서열법입니다. 서열은 말 그대로 뭐라는 거예요? 그냥 서열만 되는 거예요. 서열만. 1등부터 꼴찌까지. 그래서 서열을 갖다가 측정을 하는데, 장점과 단점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장점은 평가 방법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냥 서열만 내면 되니까. 단점은 뭐예요? 지금 나온 것처럼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 직무 가치를 파악할 수 없다, 서열화하기에는 기업에서 적용이 어렵다, 유사 직무에서는. 이런 단점이 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서열법 안에서도 교대 서열법과 쌍대 비교법이 있다. 교대 서열법은 가장 우승한 사람과 열등한 사람을 뽑고 나머지를 추려내는 거. 쌍대 비교법은 두 사람씩 이렇게 체크하는 거죠. 답은 3번 보고 넘어갑니다. 자, 7번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인력 예측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식회사 생산성은 3년간의 매출액과 인원수 변동을 추이를 분석해서 내년도 인력 수요를 예측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매출액 대비 필요한 인력을 산출하고, 여기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매출액 대비 인력을 산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내년도 인원을 수립했다. 지금 얘는 뭐예요? 약간 매출액을 통해서 인원을 갖다가 비율을 예측하는 건 생산성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성 비율 분석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간단하게 여기는 7번은 지문을 읽으면 지문에서 약간 답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답은 4번이다. 8번 문제 볼까요? 8번 문제 보시면 직무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가와 라까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물어본 것을 체크해라. 자, 보기 보겠습니다. 보기가 밑에 있네요. 자, 가는 연결하라는 얘기죠. 여기서 직무 분석 방법에 대한 분석 방법을 연결하라는 얘기네요. A는 뭘까요? A는 관찰법이죠. A는 관찰법. B는 질문법. C는 면접법. D는 중요 사실 기록법입니다. 중요 사실 기록법이고요. 그러면 이제 연결해 볼까요? 약간 이제 선긋기랑 똑같네요. 이 장단점을 보시면은 그 관찰법은 뭐랑 연결이 돼요? 나랑 연결이 돼야 되겠죠. 시간이 짧은 직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용하다. 그래서 특정 관찰 시 사용한다. 괜찮네요. 그 다음에 질문법은 어디가 해당이 됩니까? 질문법은 가가 되겠죠. 다른 분석 방법보다 정보를 수집하는 자원이 절약됨. 질문지를 구성한다. 되어 있네요. 자, C는 면접법이죠. 면접법은 라가 되겠죠. 그래서 비면접자가 피해를 입을지도 모른다고 판단하게 된다. 면접에 대해서 나와 있죠. 마지막 D는 다가 되겠네요. 증언사실 기록법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와 있는 건 4번이네요. 문제가 뭐 복잡하고 긴 것 같지만 결국에는 연결해봐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9번 선발에 합격한 사람들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시험 성적과 입사 후의 직무 성적을 비교하는 거. 이거 별표 칠까요? 타당성 검사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얘를 뭐라 불러요 우리? 여러분들 타당성은 기준 타당성과 내용 타당성, 구성 타당성이 있는데 기준 타당성 안에 동시 타당성과 예측 타당성이 있죠. 그래서 기준 타당성 안에 있는 동시 타당성은 현직 근로자의 시험 성적과 직무 성과를 비교하는 걸 동시 타당성. 그다음에 예측 타당성은 입사 성적과 입사 후 그 합격했을 때 성적과 입사 후 직무 성과를 비교하는 거를 예측 타당성. 그럼 여기는 뭐예요? 그렇죠. 예측 타당성이죠. 그러면 내용 타당성은 말 그대로 선발 도구가 얼마나 요구하는 내용을 잘 포함하고 있는가. 구성 타당성은 뭡니까? 이론적인 구성 얘기를 얘기하는 거죠. 답은 1번이다.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생산성이 인사고과의 다양한 인사관리 활동에 활용하는 사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서 설명하는 인사고과의 역할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한 것은 있네요. 주식회사 생산은 조직 전체의 인사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인사고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선 기존 직원들의 질적 수준을 분석하여 채용 기준을 마련했으며 교육훈련 대상자 선발과 승진 대상자 추천에도 평가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인력 배치 이동 시 적재적소 배치를 위해 평가 결과를 참고하고 저성과자에 대해서는 직무 재설계나 추가 교육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나아가 성과 기반 임금 체계 구축을 위해 직원들에게 평가 결과를 임금 조정에 반영하고 직원들의 만족도 및 애사심 수준을 파악하여 이직 방지책도 활용하고 있다. 여기서 인사고과의 역할은 뭐가 해당이 될까요? 여기 있네요. 4번에 보시면 인력 확보, 개발, 배치, 유지, 활용, 보상에 대한 정과정에 사용된다. 그러니까 전부 다 사용되고 있죠. 지금 여기서 보시면 뭐 채용 기준을 설정한다고 돼 있고 승진, 교육 훈련에도 쓴다고 개발에도 쓴다고 돼 있고 배치, 이동에도 쓴다고 돼 있으니까요. 다 쓴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11번 인사평가의 신뢰성은 측정하고자 하는 평가 내용이 얼마나 잘 측정되어 있는가를 얘기한 것이다. 보기에서 발생한 신뢰성 저해 오류에 대한 설명.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자, 2024년 상반기 김생산 사원의 업적 점수는 60점, 이길동 사원의 업적 점수는 70점을 받았다. 하반기에는 김생산은 열심히 일해서 80점을 받았고 이길동 사원은 집안에 문제가 발생해서 60점으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바뀌었다는 얘기네요. 그죠? 두 사원은 2024년 단순 평균 점수는 70점이지만 김생산 사원은 최종 75점을 받았고 이길동 사원은 65점을 받았다. 결국에는 이러한 업적 점수를 왜 영향을 받았습니까? 1번 보기에 영향을 받은 거죠. 지금 1번 보기는 과거보다는 최근에 업적을 갖다 조금 더 좋게 평가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시간적 오류라고 부릅니다. 시간적 오류는 시간 오류 또는 최근화 경향이라고 부르는데
가장 최근에 발생한 걸 갖다가 인사고과에서 더 높은 점수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건 뭡니까? 그렇죠. 4번에 보시면 김생산의 점수는 시간적 오류에 의해서 발생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비 효과는 피고과자가 자기랑 비교하는 거고요. 고과자 자신이랑 비교해서 판단하는 거라서 생기는 오류. 자, 그 다음에 가혹화 효과는 우리가 가혹화, 관대화, 중심화 경계를 하죠. 관대화는 너무 후하게 평가하는 거, 가혹화는 너무 나쁘게 편중되게 평가하는 거, 중심화는 보통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다. 12번 이직의 유형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발적 이직과 비자발적 이직이 있더라. 자, 이직의 순기능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역기능도 가져오기도 한다. 이직이란 건 이탈하는 거죠. 순기능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노동비용의 절감, 저성과자의 교체, 새로운 변화의 기회 괜찮은데 보시면 이동과 승진의 축소는 약간 부정적인 개념이죠. 그죠? 약간 이직이 되면 자리가 빌 텐데 축소되지는 않겠죠. 오히려 승진 기회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 답은 이게 4번이다. 얘는 뭐 이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몰라도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13번도 별표 칠까요? 13번도 별표 치고 요 네 가지 원칙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현물 지급의 원칙이 아니죠. 1번은 통화 지급의 원칙, 2번 직접 지불의 원칙, 전액 지불의 원칙, 정기 지불의 원칙 다 해당이 됩니다. 답은 1번 체크하고요. 바로 봐주시면 되겠네요. 암기해 주세요. 이것도 14번 문제입니다. 직능급 장단점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 했습니다. 단순 노무직의 경우에는 도입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괜찮아요. 자, 인건비 부담이 발생하나 경영질서 유지가 어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능급이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직능급의 장점은 인재 확보와 근로자의 능력 개발에 유리하고 직무의 다양성 실현으로 이직률이 감소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점은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경영질서 유지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해당되는 직능급의 장단점, 인건비 부담이 감소한다는 게 틀린 겁니다. 여기가 틀린 거죠.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고 경영질서 유지가 어렵다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서 연공이라든가 직능이라든가 직무라든가 다 자격급이라든가 다 한 번씩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맞는 내용인 15번입니다. 주식회사 생산 제조에서 적용된 임금 형태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라고 되어 있네요. 주식회사 생산 제조는 조립 라인 근로자에게 작업 단위별로 표준화된 작업 시간을 정해두고 있다. 근로자는 이 표준 시간을 기준으로 작업 시간을 수행하며 임금은 단위 시간당 임금률의 표준 시간을 곱하여 산출된다. 실제 소요 시간이 기준 시간보다 짧거나 길더라도 기준 시간이 이거 제가 오타난 건가요? 오타났네요. 기준 시간 기준으로 임금이 동일하게 지급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라 불러요 우리가? 그렇죠. 표준 시간급제라고 부릅니다. 단위 시간당 임률의 표준 시간을 곱하여 임금을 산출하는 제도를 표준 시간급제라고 부른다. 여기서 포인트는 그래서 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중간에 있는 부분이죠. 15번은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나머지도 여러분들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6번 바로바로 보겠습니다. 고용보험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또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된다. 맞는 지문이고요. 고용보험. 우리가 4대 보험이란 게 있죠. 4대 보험은 여러분들 건강보험 있고요. 고용보험 있고요. 산재보험 있고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각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법정 복리후생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에 대해서 꽤 생각보다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고용보험보다도 건강보험이 꽤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고용보험이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60세 이후에 고용된 자는 적용 제외 대상이다라고 되는데 이 적용 제외 대상이 바뀌었어요. 몇 세로? 60, 그죠? 5세로 변경이 됐다. 그래서 답은 2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용 제외 대상은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1월간 소정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그리고 한 주간에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포함이고요. 공무원, 그 다음에 사립학교 직원 연금법 적용자, 별정 우체국 직원, 외국인 근로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맞는 지문. 자, 17번 소득세에 대한 설명입니다.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사업지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맞는 지문. 소득세는 구간별로 증가함에 따라 4%씩 과세 비율이 증가한다. 지금 적절한 거죠? 거주자? 이거 좀 잘못 읽었나요? 제가? 우리 거주자와 비거주자 있습니다. 거주자는 뭘까요? 말 그대로 그쵸? 거주하는 사람인데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이렇게 돼 있죠. 잘못 읽었네요. 납세지 사업지다라는 거는 누구예요? 이거는 잘못 설명하고 있죠. 지금 여기 납부지는 거주지다 이렇게 봐야죠. 사업지가 아니라 거주지다. 그러면 사업지는 비거주자에 해당이 되겠죠. 1번 틀렸고, 소득세는 소득 구간이 증가함에 따라 4%씩 늘어나나요? 아니죠. 4%씩 늘어나는 게 아니라 소득 구간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고 과세 표준에 따르는 거지 4%씩 늘어나지는 않는다. 2번도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원천이나 유형 다른 종류의 소득을 하나의 과세 표준에 합산하는 과세 방법을 종합과세라고 부르죠. 종합과세. 얘도 틀렸네요. 분류과세 여러 개가 있죠. 해당되지 않는다. 분리과세는 뭡니까 여러분? 특정 소득에 대해서 원천 징수로 납세 의무를 종결하는 거. 예를 들면 복권 당첨이 분리과세고요. 분류과세는 뭐가 해당돼요?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이 해당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네요. 결정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면 실제 내야 될 세금을 구할 수 있는데 이를 결정세액이라 부른다라고 하는 건데, 원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계산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 급여총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그러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오고 여기서 종합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오고 거기다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감면을 빼면 결정세액이 나오고 거기다 가사세를 더하면 총결정세액이 나오고 거기다 기납부세액을 빼면 원천징수세액이 나온다라는 공식이 있어요. 그겁니다. 그 중에 하나를 갖다 빼왔다. 답은 4번이다. 자, 18번 가장 적절한 근로시간은 무엇입니까? 라는 건데, 취재, 이것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오죠 여러분. 이것도 별표 칠까요? 취재, 연구, 설계, 분석, 디자인 등과 같은 업무를 통해서 업무 수행 방법이나 수단, 시간, 배분 등 근로자의 재량에 따라, 여기서 포인트네요.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근로시간. 그러면 재량 근로시간이죠. 우리가 간주 근로시간은 종업원에게 본인이 근로시간을 관리를 위임해 주는 걸 간주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자유 출퇴근제라고 부르는데 1개월 이내의 정상기간을 평균 1주로 근로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종업원이 1일 또는 일주의 근무시간을 설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탄력적 근로시간도 있죠. 탄력적 근로시간은 어느 일정한 기간에 어느 주 또는 어느 날에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배치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다. 자, 19번 임금, 근로복지, 그 다음에 고용,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한 노사 간의 주장 불일치로 생기는 분쟁 상태. 이거는 여러분들 맨날 외웠던 거죠. 뭐예요? 노동쟁이죠. 노동쟁입니다. 이 알선 조정 중재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간에 싸우지 말고 잘 해결해 라는 겁니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알선 조정 중재인데, 이 안 나온 거는 긴급 조정이라는 것도 있죠. 정부가 개입하는 거. 자,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조합비를 징수할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의뢰를 받아 급여 계산 시, 여기서 포인트는 급여 계산 시 일괄공제죠. 우리가 보시면 여러 개가 있는데 급여 계산 시 일괄적으로 빼는 걸 체크오프 제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지원은 하는데 돈을 갖다가 나중에 정기적으로 그냥 납입하는 거는 우리가 에이전시 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 해당되는 건 뭡니까? 체크오프 제도로 한다. 에이전시 샵이 있었으면 헷갈렸을 텐데 없네요. 체크오프 제도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만에 인사 2급을 풀었는데 그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사는 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암기할 부분이 많다는 거 꼭 암기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부하시면서 인사 1급까지를 가시기를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왜냐면 인사는 2급하고 1급하고 범위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거든요. 그리고 1급도 조금만 더 하면 되기 때문에 2급 공부하시면서 1급까지 꼭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